네, 안녕하세요.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주요 미래 소식들 전달드리고 있죠. 이번 달에도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이 꽤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볼게요. 말로 명령해서 사실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AI 엔비디아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무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호수, 말만 했더니 알아서 합성을 해줬어요. 구름 낀 날씨에 탁 트인 풀밭. 자, 알아서 원하는 대로 합성을 해줬죠. 자, 말만 하면은 그 이미지에 맞게 AI가 알아서 그림을 아니면 사실적인 사진을 합성해주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자, 여기에 쓰인 기술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고겐이라는 기술이고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작년에 체험을 해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렇게 산이냐, 뭐 강이냐, 눈이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찍찍 그으면은 거기에 맞게 알아서 합성을 해줘요. 그림자까지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걸 여러분들도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엔비디아의 음성 명령 플랫폼, AI 음성 명령 플랫폼 자비스를 더해가지고 앞서 보여드린 그런 것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자, 앞으로 AI 음성 명령으로 뭐까지 가능할까? 이런 것을 상상하게 하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말해서 그냥 음악을 작곡하게 하는 수도 있겠죠? 나는 좀 빠른 비트에 누구 스타일의 이런 음악이 하고 싶고 그 비트에서 뭐 좀 더 강조를 줘. 이런 식으로 작곡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좀 황당한 생각, 좀 먼 미래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12월 달에 있었던 새로운 로봇들 소식이에요. 먼저 지금 보시는 로봇은 혼다 자동차에서 공개한 로팟이라는 어린이 교통안전 로봇입니다. 자, 조사에 따르면 7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위험 장소에 가까이 가면은 저 로봇이 진동을 하게 되고요. 뭐 횡단보도 중앙처럼 그런 안전한 장소를 지정해 두게 된다면은 거기에 딱 멈춰 섰을 때 진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유형의 로봇입니다. 지금 또 진동이 울리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센서가 달려 있겠죠. 자,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학교에 잘 도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감시고 어찌 보면 안심 측면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아직까지 제품의 출시는 미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독특해서 보여드리고요. 또 잠바라는 주스 브랜드가 있습니다. 좀 뭐 야채라든지 과일 섞어가지고 주스 만들어주는 거 한국에도 있는데요. 그 매장이 캘리포니아 월마트에도 있는데 그 매장 중에 하나 로봇을 도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로봇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저는 로봇팔이 주스를 섞어서 따라주게 되는 건데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메뉴에서 나는 딸기 맛이 좀 더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 함량을 높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로봇이 제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망고 비율을 조금 더 높였어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한테 뭔가를 구체적으로 부탁하게 되면 미안하기도 하고 만드는 사람도 헷갈릴 수 있겠는데 야, 저거는 차라리 로봇한테 맡기게 되면 개인 맞춤 조리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나은 측면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이 로봇 기억나시나요? 5년 전에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요리해주는 로봇팔이라고 몰리 로보틱스 키친 이런 로봇이 있었는데 하도 소식이 없어서 사실 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드디어 새로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실제로는 저런 모습이라고 하고요. CG 영상보다는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저 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야채를 넣어서 지금 볶고 있는 모습이고 파스타에 그 물 빼는 장면도 저렇게 나오고 있고 파스타를 또 부은 다음에 미트 소스까지 부어가지고 섞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조리통을 스스로 저렇게 정리한다든지 저 주방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찬장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도 저렇게 집어서 사람 손처럼 집어서 하고 있고요. 한쪽 벽에 저렇게 액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레시피를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레시피를 스스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2016년 시연 이후로 무려 4년 만에 추가 사항이 공개된 겁니다. 5,000개 이상의 레시피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얼마 같으세요, 저게? 시스템 하나 갖춰두는데. 자, 저 회사에서 드디어 가격을 공개했는데 우리 돈으로 3억 7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다고 해요. 구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1,205건의 적격 판매 조사가 있었다고 저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부자 같은 경우에는 사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저 로봇을 살까요? 사람, 인류 요리사, 셰프를 이제 고용해가지고 요리하게 하는 게 훨씬 저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상 새로운 로봇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로봇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 일단 넣어봤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인수했죠. 자, 원래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어서 그 이야기도 옛날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소프트뱅크는 페퍼라는 로봇을 만들면서 꽤나 로봇 산업에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과의 그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러한 로봇이 탄생할 것이냐 기대를 했습니다만 별로 나온 게 없었어요. 몇 년간 성과라고 해봤자 이런 정도라고 할까요? 지난 7월 7일에 후쿠오카에서 열린 야구 경기에 로봇 응원단을 투입한 정도, 무관중 경기였다 보니까 이런 거 투입한 정도가 거의 유일한 성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로봇들이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현대자동차의 계획은 일단 이렇죠.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미래 판매 루트는 일단 자동차가 50%, 드론 택시 같은 것이 30%, 그리고 로보틱스가 20%, 그러니까 로봇 판매에도 신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여전히 이거 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뭘 할 수 있지? 상상만 할 수 있지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결국에 이건 것 같아요. 이 로봇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오랜만에 로봇 감상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판매가 되고 있는 유일한 로봇 스팟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점이 사족 보행으로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협동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저 회사가 보여준 것처럼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진료라든지 뭐 저렇게 팔을 달아서 공을 던진다든지 집에서 홈트를 한다든지 재미난 이벤트를 열 수도 있고, 저런 위험 지역에 가서 가스 누출이 됐는지도 볼 수 있고, 패션쇼에서도 쓰이고 원격 제어로도 쓰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 지형 파악과 대처 능력, 이런 기술력이 앞으로의 현대자동차의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족 보행 로봇을 보시게 되면은 해마다 우리를 상당히 놀래켰었잖아요. 저렇게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뚜벅뚜벅 걸으면서 같이 다닐 수도 있고, 물류 창고 로봇으로서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좋은 점은 저렇게 사람이 방해를 하더라도 꿋꿋하게 대처해 갈 수 있는 능력들, 이러한 기술력들이 현대자동차에서 물류 로봇을 만들 때 이 기술들이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놀라웠던 점은 사람을 뛰어넘는 운동 감각. 균형 감각이라고 하기에는 모자라죠. 뛰어난 운동 감각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우리의 택배를 배송해 줄 때 사용이 된다든지, 군사 로봇으로서 활용이 된다든지, 공장에서 뭔가 물류 정리를 하거나 제조를 할 때 사람이 했던 역할을 대신해 준다든지, 다양한 것들도 상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핸들이라는 로봇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물류 쪽에 최적화된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뚜벅뚜벅 걷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단 말이죠. 하지만 거기에다가 바퀴를 달게 되니까 속도를 싹 향상을 시켜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장 강점인 뛰어난 균형 감각, 그리고 지형에 맞게 저렇게 잘 이동할 수 있는 기술들은 여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로봇이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것은 100파운드라고 해요. 킬로그램으로 하면 45kg. 저 로봇은 2017년, 2019년에 2번 공개가 됐고요. 저렇게 빨판 같은 걸 달게 되면 물류 로봇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군사 로봇으로도 당연히 활용이 되어서 군사 로봇 제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분야겠죠.
자, 여기까지 상상해 볼 수 있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 얘기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현대자동차의 계획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언급한 적도 없고요. 자동차라든지 킥보드, 드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하는 물리적인 이동 수단이잖아요. 네, 만약에 저런 스팟이라든지 아틀라스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은 사람이 직접적인 물리적인 이동을 하지 않고 저 아바타 로봇을 뭐 런던이나 베니스 그런 데에 던져 놓은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이동할 수 있는 간접적인 이동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텔레프레전스 로봇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얘기를 제가 완전히 독창적으로 떠올린 게 아니라 도요타에서 저 아바타 로봇을 공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동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구들, 텔레프레전스 로봇들이 이동을 하고 나는 그냥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쪽으로 이동의 개념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먼 미래의 이야기, 먼 미래면 언제일까요? 10년, 20년 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동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의 이행에 있어서도 꽤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것만 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구글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됐고 소프트뱅크에서 도움이 안 돼서 팔린 건데 잘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나 한국인으로서는 재미난 소식인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2019년 통계청의 생명표 소식이에요. 이걸 보시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들이 대략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기대 수명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에 근거를 한 거냐면은 지금 상황처럼 사람들이 수명대로 죽게 된다면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지금의 60대 분들은 몇 살에 죽게 될까?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최신 자료입니다. 자, 맨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2019년에 태어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기대 여명이 남자아이는 80.3세, 여자아이는 86.3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00세 이상 살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의 상황대로만 계산을 해보자면은 지금의 의료 수준이라든지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의 평균 수명 이런 걸 계산해 보자면은 여전히 80세 정도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나이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굵은 거는 1970년대의 기대 수명이니까 비교해 보시면 거의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 이걸 평균 수명으로 딱 이제 보면은 1970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 그때 태어난 아이들 62.3세였는데 지금은 태어난 아이들 83.3세, 20년 이상을 더 살아간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남녀 차이로 보시게 되면은 여자가 좀 더 오래 살잖아요. 85년에는 8.6세 정도로 차이가 좀 컸었는데 지금은 그 차이가 줄어들어서 6년 정도 여성분이 평균적으로 오래 사신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남녀가 결혼했을 때 동갑이 결혼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남편이 먼저 아파가지고 아내가 병수발 들다가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높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양원 들어가시는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점을 보시자면은 1970년에 남자 기대 수명 보세요. 58.7세. 60세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환갑잔치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던 거죠. 60세가 됐다는 것은 와, 쟤들 살 만큼 살았구나, 축하할 일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80.3세 남자만 치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환갑잔치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OECD 가입국 중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도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장수 국가. 아직까지도 일본입니다. 일본이 1위, 2위가 스페인, 3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기대 수명을 본 거고요. 앞으로 정말 획기적으로 유전자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좋아지게 된다면은 이게 타임지의 표지에 이런 게 있었죠. 이 아이는 142세까지 살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확실한 기미는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늘어나는 수명이 축복이냐 재앙이냐. 자, 사람들이 빨리 죽을 때는 장수하고 싶어서 그렇게 진시황도 난리였는데 지금은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죠? 지겨워. 빨리 죽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너무나 늘어났다는 거죠. 자, 늘어나는 수명이 재앙일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기후위기와 환경위기. 12월에 나왔던 소식들을 좀 업데이트 해볼까 하는데요. 영국에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어요.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제목을 보시면 정의를 위한 한 어머니의 싸움이 다른 대기 오염 사망을 예방하도록 도울지도 모른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저기 나와 있는 저 소녀 같은 경우에 2014년 9살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망이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대기 오염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이 된 사례가 되었어요. 대기 오염에 의한 사망 첫 사례 인정 사례가 된 겁니다. 자, 사망 2년 전에 심한 천식을 앓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원인이 뭐 알레르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대기 오염이었다라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근처 도로에서 법정 한계치를 초과한 이산화질소가 발생했거든요. 이 친구가 집이 이 도로 근처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런던 시장 관련 당국자들은 뭘 했냐, 그 대기오염 줄이지 않고 이런 추궁이 들어갔던 거고요. 이게 인정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추산치이긴 합니다만 매년 28,000명에서 36,000명 정도가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을 한다고 해요. 조기 사망. 정해진 수명을 못 채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뭐가 의미가 있냐면요. 앞으로 대기오염을 뭐 국가나 기업에서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고소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놨어요. 2020년은 기록상 가장 따뜻한 3년 중 한 해가 될 것이다. 자,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이 자료는 참고로 잠정치예요. 1월부터 10월까지. 제대로 된 자료는 내년 3월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11년부터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따뜻한 10년으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자, 현재 지금 산업화 이전보다 1.2도가 상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몇 도까지로 한정하는 거죠? 1.5도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자인데 그래서 앞으로 0.3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고서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2024년까지 1.5도씨를 일시적으로 넘길 가능성이 5분의 1가량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1.5도를 넘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암울한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그 결과로 해빙이 감소하고 홍수, 가뭄, 화재, 기아 문제 등이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식량 문제만 살펴봤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식량 문제가 그래도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양 부족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WMO의 보고서, FAO의 보고서죠. 이거는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기후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약 7억 5천만 명 정도가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지구의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게 될 텐데 늘어나는 인구와 기후위기로 인한 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가 상당히 두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주목받는 게 배양육이죠. 근데 그 배양육이 최초로 식품으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정해졌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전해드릴 때만 해도 식품으로 이게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싱가포르에서 배양육 치킨을 승인해가지고 드디어 판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승인받은 제품은 바로 Eat Just, 저스트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2011년에 설립된 미국 회사이고요. 너무나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그 제품들을 직접 먹어보면서 생생하게 어땠는지 전달해 드리기도 했어요. 정말 이 회사 제품은 뛰어납니다. 제가 먹어본 대체 단백질 식품 중에 제일 뛰어난 회사가 저스트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배양육까지 손을 대고 있어요. 2018년에 공개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닭이 흘린 깃털에서 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그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가지고 치킨 너겟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상이 2018년에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저렇게 되면 이제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치킨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저 치킨을 먹고 있을 때 그 치킨을 제공한 치킨은 옆에서, 아니 닭은 옆에서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홍보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배양육 치킨 너겟이 싱가포르에서 판매가 된다는 거고요. 왜 치킨 너겟이냐? 이게 배양육이다 보니까 질감을 못 살려요. 그래서 닭다리처럼 이렇게 찢어지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기술이 없어서 너겟 형태로 판매가 되는 거고, 배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4일 정도래요. 근데 우리가 닭을 도축하는 데는 보통 45일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 시간도 더 짧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최초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배양육이 됐고요. 싱가포르의 식당 중에 1880이라는 곳에서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초기 물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본격적이진 않아요. 초기 가격은 일반 닭고기보다 비싼데 향후 더 저렴해질 것이다. 지금은 더 비싸지만 앞으로는 일반 닭고기보다 더 쌀 것이라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3가지 요리로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찔끔찔끔 나오겠죠. 그래서 가격은 23달러, 약 25,000원에 3가지 요리가 조금씩 이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양육이 만약에 제대로 성장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육류 산업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 참고로 저스트사의 CEO 조시 테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만약에 성장하게 됐을 때 축산업계의 반발은 굉장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버와 택시와의 경쟁,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타다와 택시와의 경쟁,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12월에 새롭게 나온 자율주행 소식인데요. 재밌어요. 일단 아마존에서 지난 6월에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에서 샌프란시스코 도심 지역에서 저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은 꽤나 괜찮은 것 같죠. 근데 뭐 많이 봤던 디자인 형태라 그렇게 신선하진 않은데 탑승하고 저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운행이 시작되고요. 의외였던 점은 아마존이 저걸 인수했을 때 아마 물류 배송에 활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시도가 먼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거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일단 택시로서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바퀴가 일단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과연 잘 될지는 나와 본 다음에 또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은 물류 로봇으로 자율 배송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월마트의 기사가 또 전해졌어요. 2021년부터 무인 배송 트럭을 이용할 것이다. 자, 현재는 아소칸주, 미국의 아소칸주에서 테스트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확대가 되어서 테스트가 된다라는 소식이고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본격적인 자율 배송 시대는 내년에도 그렇게 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테스트 단계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 소식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한국, 특히나 도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국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 좁은 골목길에 저런 배송 로봇들이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 이런 의구심이 드실 텐데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영상, 최근에 나온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인텔에 인수된 모빌아이에서 미넨 지역의 그 주거 지역들을 저렇게 자율주행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보시면 흥미로운 장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호가 없는 곳에서도 좌회전을 제가 눈치 보면서 알아서 하고 있고요. 앞에 차가 주차하려고 저렇게 서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건 그렇다 쳐요. 저는 저 자동차가 저 앞에 있는 차가 다 주차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슬쩍 눈치 보고 옆에 차 안 오니까 비켜가는 센스까지 발휘하더라. 자, 그리고 앞에 트럭이 멈춰 있으니까 이제 제쳐야겠다 해서 갔는데 몰랐던 앞에 차가 또 있네. 경로를 수정해서 다시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얘네들이 융통성이 있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는 어떨지 저도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 회사에서 보여준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저는 가장 흥미로웠어요.
LG U 플러스 그리고 한양대 컨트롤웍스라는 곳에서 시연을 했는데요. 내가 자율주행으로 도착한 다음에 내려가지고 앱을 통해서 주차장을 딱 선택하기만 하면은 저 자동차가 주차장까지 알아서 간 다음에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시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저 주차를 할 때 한 번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좌우 주차 간격이 똑같죠. 저보다 주차를 더 잘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차가 완료되면은 알림을 통해서 주차가 완료됐다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상당히 편리해 보이기는 하죠. 자, 근데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생각은 야, 자율주차 도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일 끔찍한 상상은 이거였어요. 자율주차 도중에 처리 불가, 오류로 인해서 멈춰버린다? 그럼 내가 아이씨 주차하라고 했더니 얘 똥멍청이 또 안 되네 하고 뛰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수동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자, 그리고 저기에서 쓰인 기술은 LG U 플러스의 그 5G 통신 기술. 자,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카메라가 이제 실시간으로 어느 자리가 비었는지를 계속 통신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게 가능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런 자율주차 기능을 이용하려면은 신호등부터 해가지고 곳곳에 5G 통신 다 깔아야 되고 주차장 카메라도 다 여기저기 붙여놔야 된다는 건데, 야, 이거 생각해보자면 꽤나 큰 사업이잖아요. 물론 그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꼭 이 방식이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소식은 조조 스투2 그리고 조조 매트입니다. 미래 채널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조조타운이라고 하는 일본의 의류 쇼핑몰에서 저렇게 신체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조조 수트를 전에 배송을 해주고 이용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었는데 실패하고 끝났나 보다 했더니 조조 수트 2가 공개됐네요. 이전 버전보다 트래커 점을 50배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사이즈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속옷 사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체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한다든지 척추가 틀어졌는지 그리고 운동할 때 제대로 스윙을 하고 있는지 춤출 때 그 게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 신체 사이즈에 맞는 옷을 고르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아직까지는 출시 전이고요. 저런 사업을 같이 할 파트너들을 현재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걸 조사하면서 또 알게 된 것이 조조 매트라고 하는 발 사이즈 측정 저런 매트가 있더라고요. 저기에 발 올려두고 사진을 찍게 되면 내 발 사이즈가 꽤나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게 만약에 기술이 좋아지게 된다면은 신발 사이즈가 이제 내 발에 적합한지 몇 % 적합한지 편안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측면에 있어서 야, 이거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참고로 저 조조 매트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해서 이제 회원 가입하면 무료로 보내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적혀 있네요.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발을 살 수 있는 시대로. 제가 AR을 이용해서 신발을 시착해보는 건 많이 보여드렸는데 내 볼 사이즈에 제대로 맞는지는 파악이 좀 어려웠잖아요.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쇼핑 증가하고 있는데 입어보지 못하고 신어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들, 저런 여러 가지 시도들, 기술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해소 가능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일단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무료로 보내준 다음에 집에서 편안하게 입어보고 무료로 반품하는 시스템이 제일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시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12월에 있었던 한 달간 있었던 미래 소식들을 전달드렸고요. 2020년 5월부터 제가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오고 있었는데 2020년이 끝나버렸네요. 자, 다음에는 2021년 1월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뵙도록 하죠.